네, 연설을 해주실 분은 노동자연대 다함께 운영위원인 김인식 동지입니다. 예, 김인식 동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의 중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민주주의 전략에 대해서 연설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쉽게 연설을 해주셔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사기도 한데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식곤증을 느낄 여유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연사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갑자기 민주노동당 시절의 경력을 들으니까 갑자기 좀 이렇게 좀 새삼스럽긴 한데, 어쨌든 뭐 저는 사회민주주의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회민주주의에서 정당에서 뭐 기층 간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단 사회민주주의는 그 노동운동의 개혁주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에서 특별히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또 발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의 일환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도대체 개혁주의란 뭐고 개혁주의는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사회민주주의가 발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개혁주의를 이렇게 가장 나쁘게 설명하는 것은 이 보통의 사람들의 의식은 백지 상태인데, 개혁주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이데올로기에 주입됨으로써 이렇게 마치 개혁주의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는 경향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가장 나쁜 설명이고, 더군다나 보통 개혁주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많은 노동자 대중하고 어떤 접점도 마련할 수 없는 좀 초자파적인 그 경향으로 발전하기 십상인 거죠. 오히려 개혁주의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서 겪는 그런 어떤 모순된 경험, 이중적인 경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 소득이 무엇이든 관계없이요. 바로 여기로부터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이른바 이 사회적 위계 질서에 대한 복종심 같은 게 생겨나는 겁니다. 사용자 또는 사장이 없이는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보통의 시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그런 어떤 무기력감 같은 걸 느낍니다. 자신들이 무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 거죠. 사장이 없는 노동자는 존재할 수 없다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어떤 정치적인 냉소나 또는 수동성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선거에서 새누리당 같은 그런 부자들의 정당을 표를 찍는가라고 하는 건 바로 노동자들이 이 자본주의에서 겪는 그런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본가들의 이 노동 통제 과정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노동력은 다른 상품하고 좀 다른데, 왜냐하면 말을 할 줄 알고 조직을 할 줄 알고 저항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컴퓨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노동자라고 하는 상품은 그런 상품들과는 다른 그런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임금이든 노동시간이든 노동 조건을 놓고서 사용자들하고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화에서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구조에 아로새겨져 있는 그런 어떤 그 무엇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노동자들이 노동이 없다면 아마 우리 사회는 단 1초도 굴러가지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자본주의의 운명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행동에 달려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진실은 노동자들이 보통의 시기에 100% 친자본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100% 반자본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아주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 교의를 그대로 수용하는 반동적인 노동자들이 소수가 있고, 또 저희와 같은 그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거부하는 혁명적 사유자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 교의를 수용하기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저항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모순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반으로 노동계급 전체의 의식은 모순된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막수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보통의 시기에 노동자들의 의식은 모순된 의식이고 두 종류의 의식으로 이 혼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식이라고 불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양식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은 말 그대로 이 사용자들이 유포하는 기존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반면에 양식은 이런 어떤 노동자 운동이라든가 또는 사회주의 운동에서 발전시킨 뭐 저항, 연대, 민주주의, 뭐 조직 이런 걸 가지고 상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다수 노동자들이 언제나 체제 전체하고 대결을 한다면은 뭐 상식이 완전히 지배하는, 양식이 지배하는 그렇게 되겠지만 보통은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시기에 노동자들은 이 상식과 양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바로 이 상식과 양식의 그 절충, 혼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바는 체제 전체를 뒤바꾸지 않고서도 좀 더 이렇게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개혁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저항과 연대를 확산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궁극으로는 이 기성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른바 개혁주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개혁주의를 얘기할 때 이 개혁주의 정당의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자기의식적인 개혁주의와 현장 노동자들의 그런 자생적인 개혁주의는 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전자는 사실은 거의 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의 그런 자생적인 개혁주의는 어떤 투쟁이나 연대, 일상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변화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을 구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노동계급의 모순된 의식이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일반에 존재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개혁주의적인 노동자 정당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그런 개혁주의 사상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미국 같은 경우일 겁니다. 미국은 노동자 개혁주의 정당이 없거든요. 공화당하고 이른바 민주당하고 두 당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내에 이런 어떤 그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런 어떤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만들면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개혁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특정 이론, 이데올로기, 기구, 조직 같은 것과 만나야만 강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 지도자들이나 또는 사회민주당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지 않는 개혁주의는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령 서구와 같은 그런 어떤 강력한 노동조합, 다른 한편에서는 또 강력한 사회민주당이 조직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개혁주의가 그 힘을 강하게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회민주당, 개혁주의 내에서도 특별히 그 사회민주당으로 좁혀서 얘기를 하면 이 사회민주당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정치적 표현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제 마지막 저녁에 있었던 진보정치 재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들어본 사람들은 보셨겠지만 연단에 섰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산별 조직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시 한번 노동자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사회민주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이 정치적 표현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노동조합 지도자들, 흔히 상근 간부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왜 그들의 정치적 표현체가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등장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투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투쟁은 거의 대부분은 자기 제한적인 투쟁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기업주하고는 격렬하게 싸우지만 그러나 그때조차도 감히 자본주의를 타도한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근래에 가장 격렬하게 점거 파업을 했던 노동자들이 바로 2009년에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입니다. 완전 그들의 점거 파업은 뭐 거의 전율적이었는데 그러나 그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해서 쌍용차 사용자하고는 싸웠지만
자신들의 투쟁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걸 두고서 이제 이른바 노동자 투쟁의 자기제한적인 경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어떤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타도까지 나가지 않고 사용자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협상을 해야 되고 그 협상은 타협으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물론 필요한 타협이 있고 불필요한 타협이 있고 만약에 후자의 타협이라면 아마 지도자들의 배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싸움은 그래서 이 협상과 타협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고용주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노동자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고용주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노동자 대표가 없으면 사용자들도 깝깝합니다. 노동자들이 싸우는데 자기들이 누구랑 협상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다면 그래서 이제 노동자 투쟁이 굉장히 격렬하게 또는 큰 규모로 고양되면은 체제는 어쩔 수 없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을 허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투쟁에 대해서 자신들과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근기구를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동조합 상근 간부층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데, 근데 이들이 협상을 하는 것은 착취 그 자체를 놓고서, 노동자 착취 그 자체를 놓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의 결과를 놓고서 노동자들의 그런 어떤 착취 조건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협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은 착취를 연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노동조합 상근 간부층에는 그 내재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노동자 운동이 발전을 하면은 노동운동의 정치적인 대표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압력, 필요성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운동이 이렇게 강력하게, 노동운동이 강력하게 부상을 하게 되면은 기성의 그런 자본가 정당들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민주노동당도 바로 96년 12월과 97년 1월에 이르는 최대 38만 명까지 참가했던 노동자 대중파업의 정치적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노동자들은 대체로 자유주의 야당의 정치적 의탁을 해왔는데 그렇게 한번 거대한 규모의 노동자 파업과 운동이 등장하니까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고 바로 그것의 결과물로 이른바 사회민주당 같은 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등장한 노동자 정당은 일반으로는 현장의 노동자 대중의 이익을 대변한다기보다는 노동조합 상근 간부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동지들도 있겠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 간혹 가다가 노동자들은 더 싸우려고 하는데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자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타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를 놓고서 현장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 사이에 긴장이 팍 조성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민주노동당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노동조합 상근 간부층의 이익을 대변하곤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04년에 이 보건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서울대병원이 그런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2011년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또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이 보였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이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그 당명에 노동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자신들의 그 출생지가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영국 노동당, 브라질 노동자당 또는 한국에서는 민주노동당 이런 식으로 노동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조차도 이들이 노동자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대체로는 그 지도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등장이 갖는 의미는 좀 이중적인 겁니다. 즉 노동운동이 독자적인 정치적 대표체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전진이고 역사적 진보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데서는 여전히 그런 부르주아 양대 정당이 이른바 공식 정치를 양분하는 이 상황에서 이 노동자 정당이 생겨난다는 것은 분명히 부르주아 정치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성을 뜻하기 때문에 역사적 진보인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노동운동에 대한 노동조합 상근 간부층의 지배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노동조합 상근 간부층을 매개로 해서 그 노동자 대중의 지지를 받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당의 성격 때문에 강령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개혁주의적 강령을 갖습니다. 민주노동당 강령도 자본주의를 반대한 데까지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타도한다는 그런 강령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자본주의적 강령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 한계 안에 머무는 그런 강령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자본주의를 모종의 미래사회 또는 사회주의 사회로 점진적으로 이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령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 의석 참여를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당들의 이 대표적인 정치 행위는 대부분 의회 참여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보통 부르주아 민주주의 하에서 발전한다고 얘기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건 달리 말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할 말은 뭐냐면 적어도 이 나라에서 80년까지 박정희 군사 정권 시절까지는 사실 의회는 껍데기만 존재했던 겁니다. 야당조차도 정치 활동을 탄압받던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의회 민주주의나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겪고 나서 이른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그 이사회의 지배계급의 양보가 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 노동조합 같은 그런 어떤 노동운동을 위한 공간이 열리면서 소위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정치와 경제의 분업을 상당히 강화시킵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노동자와 자본가들 간의 투쟁은 경제 문제로, 그 다음에 정치는 의회나 선거로 이렇게 한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노자 간의 투쟁 중에 많은 경우에는 정치 쟁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같은 경우에는 경제 문제인가요? 정치 문제인가요? 그건 분명히 노자 문제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정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둘을 분리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사회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정경 분업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한편 다른 한편 강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경제 투쟁을 담당하고 정치 문제는 개혁주의 정치인들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을 발전을 시키는 거죠. 어쨌든 요컨대 그 개혁주의 정당 또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공식 정치에 참여 염원을 표현하는 그런 정치적 표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상근 간부층도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노사 간의 중재를 위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치적인 표현체인 사회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어떤 정치적 중재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둘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은 개혁주의 정당은 국가를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당선되면 국가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개혁주의 정치인들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겁나게 좌파적인데 어떨 때 보면은 겁나게 우파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반면에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아무리 멀리 나아가더라도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면 그 순간 노동조합 대표자가 아니라 사장이라 불러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운신의 폭은 훨씬 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이렇게 현장 노동자들의 압력에 좀 더 민감한 거죠. 개혁주의 정당은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는 목표 때문에 국민의 압력에 훨씬 더 민감한데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국회 연설을 들어보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막 이렇게 하죠. 그것의 실 내용은 대체로 노동자를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대체로 노동조합 동지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2011년에 민주노동당이 그 유시민의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할 때 개혁주의 정치인들의 적지 않은 부인은 이 참여당과의 통합을 찬성했지만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대다수가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것까지 나아가는 건 너무 멀리 나아간다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따라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구실과 개혁주의 정치인들의 구실이 근본에서는 일맥상통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그들이 현실에서 받는 압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혁주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으로는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않고 기존 기관, 핵심으로는 국가죠. 국가를 포획을 해서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조금씩 개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따라서 이 개혁주의는 이 자본주의 체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지배계급이 양보할 수 있는 것, 이 사이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혁에 대해서 또는 변화에 대해서 그것이 사회주의가 아닐지라도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죠. 지금 국정원하고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합동작전을 딱 펴는 걸 보면 문재인 정도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문재인은 그냥 주류가 아닌 비주류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으로는 부르주아 정치인이라고 보는데 국가기구의 핵심들이 보기에는 문재인에게조차도 국가기구의 운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같은 경우에도 전혀 사회민주주의 정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고 이라크 파병을 하는 식으로 제국주의 정책에 동조했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집권 시절을 보면 국가기구가 얼마나 노무현에게 저항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 2003년 3월경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검사들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오죽하면 노무현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라고 할 정도로, 그렇다면은 그거보다도 더 좌파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등장했을 때 그런 국가기구들이 보일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거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런 국가기구가 저항을 통해서 만약에 사회민주주의를 굴복시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지배계급이 갖고 있는 수단은 경제권력입니다. 사실은 이 경제권력이 이 지배계급의 경제권력은 선출된 정부에 대해서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또다시 제가 노무현 정부의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재벌들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재벌 개혁을 하면 자기들은 사보타주 할 거고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겠다. 그래서 한 2005년쯤 되면 노무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권력은 시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재벌 개혁,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정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백기투항 선언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사회민주주의 정부의 등장 경험을 갖고 있는 유럽 같은 데서는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가령 1980년에 프랑스에서 미테랑이 아주 수십 년 만에 사회당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당시로 보면 상당히 급진적인 국유화 정책을 밀어붙이니까 자본가들이 파업을 합니다. 이거 노동자만 파업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자본가들도 파업을 합니다. 핵심으로는 자신들의 자본을 바깥으로 해외로 빼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본가들의 파업과 사보타지에 직면해서 미테랑 정부가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사회당 정부와 이전의 그 공화국 연합정부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 또는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은 과연 이런 것을 모를까? 모르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인 심상정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민주노동당 활동을 할 때 한번 술집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대략 한 2005년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가기구의 저항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향후 몇 년 동안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 그러면 노무현보다도 더 심하게 당할 거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되고 노동계급의 조직률이 적어도 한 10% 넘을 때 그때 민주노동당이 당선돼야 한다. 아주 계산을 많이 하신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 빨리 집권했다가 너무 빨리 무너지는 상황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개혁주의 정치인들이 끝내 버리지 못하는 한 가지의 아이디어는 그래도 국가는 중립이라는 겁니다. 국가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결코 버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지만 최종 주문이 뭐겠습니까? 경찰은 본연의 임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경찰과 같은 포각기구는 없어져야 한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치안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무지막지한 폭력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거두투쟁에도 나서지만 최종적으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이 이면에는 바로 국가는 정치적 중립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권력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그것은 자본가들이 노동계급을 억압하기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권력이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 권력의 핵심에는 바로 억압기구들이 있습니다. 국정원, 군대, 경찰, 검찰, 사실 이들이 국가기구의 핵심인 거죠. 따라서 이 국가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어떤 이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주의를 전복시키지 않고 뭔가 개혁을 이루고 종래에는 사회주의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유럽에서 100년 동안 실험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주의는 양파 껍질이 아니거든요. 까도 가만히 있는 양파 껍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살아있는 호랑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호랑이를 산채로 껍질을 벗기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죽거나 뭐 크게 다치거나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이 노동자 대중의 커다란 지지를 받지만 막상 본인들이 집권을 했을 때에는 자본주의 이해관계를 수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주장하지만 막상 집권을 하게 되면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데 사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으면서도 언제나 말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의 수입은 절대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나옵니다. 그건 민주노동당에게도 진실이고 영국 노동당에게도 진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집권을 하면 노동조합을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영원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오늘날 이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특히 유럽에서 굉장히 크게 후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의 상태가 이 개혁주의 주장의 핵심을 지금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가 실질적인 전략이 되려면 개혁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실제로는 개혁주의 정부, 좌파 정부가 등장을 하더라도 개혁을 제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1960년대까지는 개혁주의 정부는 개혁을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70년대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개혁 없는 개혁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더 심화된 90년대에 이르면 마침내 개혁을 해소해가는 개혁주의가 되어갑니다. 이게 지금 바로 오늘날 유럽에서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현실인 거죠. 거기다가 유럽에서의 어떤 제3의 길 또는 사회자유주의라고 불리우는 이 사회민주당들의 정책들은 사실상은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4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수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혁주의 전략에서의 핵심,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을 잡아서 그걸 통해서 개혁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국가의 역할을 건드리는 거죠. 근데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그런 어떤 국가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축소해야 된다. 사실 그것이 뜻하는 바는 흔히 브루디에가 말했던 국가의 왼손, 다시 말해서 복지 제공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감소를 지지한다는 거고, 이게 바로 9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 절반 이상 등장했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 정부 하에서 민영화가 일어나고 복지가 축소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날 유럽에서의 어떤 그런 개혁주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감소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죽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혁주의가 죽을 수 없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개혁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에서 겪는 모순된 지위와 이중적 경험에서 비롯한 거라면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개혁주의는 계속해서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는 줄지만 그러나 개혁주의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이른바 사라지거나 또는 죽는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이렇게 녹아내리는 빙산 같은 겁니다. 어떤 장기간에 걸친 영향력의 마모와 감소는 있지만 그 개혁주의 정당이 없어졌다. 이제는 개혁주의 정당의 조정이 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태도고 그거는 개혁주의가 실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개혁주의가 이렇게 전략적으로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 현실에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주의가 배신에 배신을 거듭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은 반동적인 당이라든가 또는 자본가 정당이 아니라 여전히 노동자 개혁주의 정당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전히 어떤 유럽에서 보수정당이 사회민주정당의 실패의 반사이익을 얻어서 집권을 하지만 또 그 보수당이 실패했을 때 노동자들이 또 사회민주당에 대해서 의존을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싸우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스스로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없다고 믿는 한 개혁주의는 계속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해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주의가 쇠퇴하면서도 여전히 모순된 기능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에 대한 노동계급의 저항을 표현하면서도 그 저항을 봉쇄하는 그런 어떤 모순된 기능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지금 진보 정당들이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분오열되어 있고 각계 약진도 안 되고 각계 기어가기를 한다고 해서 이 나라에서 이제 개혁주의는 끝났다. 따라서 이제는 그보다 더 혁명적이고 과격한 정당이 기회가 왔다고 믿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순진한 생각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단 한 발도 못 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원칙에서 곧장 전술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민주당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보면서도 동시에 그 당이 노동계급의 저항을 표현한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비판적인 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전히 개혁주의 정당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그런 노동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잠식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올바른 태도 10가지. 1. 일단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조직 노동자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된 자본과 연계된 부르주아 정당보다는 어느 경우에도 더 낫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편에서는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샤프하고 스마트한 새누리당의 정치인이 있다면 그래서 그 둘이 선거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전자에 대해서 투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투쟁 없이는 진보가 없다. 어쨌든 노동자들이나 억압받는 사람들이 획득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투쟁으로 획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실입니다. 3.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부르주아 정당과 싸우려 하지 않을수록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선거에서든 다른 어느 전선에서든 부르주아 정당을 이기기가 더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모든 면에서 기성의 부르주아 정당들과 차별성을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점은 민주노동당의 경험을 보면 매우 잘 알 수가 있죠. 민주노동당이 2004년에 로켓처럼 성장을 했다가 2005년에 갑자기 실패한 인공위성처럼 겉돌게 된 이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거의 차별성을 못 느끼는, 그래서 몰락하는 열린우리당과 함께 동반 하락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타협하고 얼버무리고 발뺌할수록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투지는 약화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대차게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약간의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비유겠지만, 저는 지난 대선 때 이정희 씨가 닭깎기 마사오를 외치면서 아주 도끼 품은 얘기를 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참 품위 없게 토론한다고 그랬지만 저는 막 미쳤거든요. 그래, 저런 게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 정당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진짜 한번 싸워보자, 이런 생각을 심게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회민주주의 정당 지지자들의 투지가 약화되면 사용자들, 국가관료들, 우파들의 기가 살아나고 그 세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그 지지자들이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질 때에 그 정당의 성공이 더 보장이 되는 것인데, 지도자들이 만약에 그런 투지를 약화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힘이 약화되면 오히려 기성의 정치 권력들, 기성의 경제 권력들이 노동자들을 공격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 여섯 번째군요. 여섯 번째, 선거로 선출된 의회의 권력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기업주, 국가관료, 경찰 수뇌부, 사법부, 주류 언론 등의 권력에 의해 줄곧 좌절을 맛보게 된다. 이건 제가 앞서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호랑이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민주주의 정당 정부가 이런 기성의 권력들에게 공정하려 애쓰면 애쓸수록 사회민주주의 정당 정부는 그들의 포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노동자 운동이 성장을 하고 전진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기본적으로 노동자 정당의 굉장히 적대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유와 타협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김 의원, 심 의원 왜 그래? 뻔히 알면서 왜 그래? 이런 식의 온갖 회유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애써 공정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들을 우리 편으로 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포획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심상정 의원에 대해서 언뜻 그 미래가 보입니다. 저는 점쟁이는 아니고 주술사는 아니지만 왠지 그에게서 그런 미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이 그럴수록 민주당의 의원들이 진보정의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진보정의당이 자꾸 민주당에게 포획돼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사회민주주의 정당 정부가 그런 권력자들의 포로가 되면 될수록 사회민주주의 정당 정부는 자신들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음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 물론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아직 집권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지도자들이 좀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은 80년대 이 유럽의 노동자 투쟁이 전반적인 침체를 겪을 때 세계에 비시된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과 브라질과 남아공, 이 이른바 신흥공업국의 삼각동맹체제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세계의 운동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절에 하고 대략 한 90년대 중엽까지 유럽에 간 한국인 좌파들은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이쪽에서는 아주 잘 나간 쪽에서 왔으니까 서로 뭔가 말을 들어보려고.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2000년대에 갔는데
그때는 대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때는 유럽이 뜨고 한국이 형 아직은 아닐 때 이런 상황이어서 뭐 유럽은 수백만짜리 반전 시위 있고 뭐 반자본주의 운동이 있는데 한국은 뭐 한 10,000명짜리 반전 운동하고 이러니까 왔어? 뭐 이런 식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 이 신흥공국에서 브라질과 남아공은 마침내 집권을 했습니다. 각각 94년과 남아공에서는 94년에 남아공 민족회의가 집권을 했고 그 다음에 2002년에는 브라질 노동자당이 집권을 했죠. 그 민주노동당도 2004년에 277만 표를 얻을 정도로 그냥 현란한 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그만 집권에는 못 이른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 지금 남한만 집권하지 못한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염원을 간절히 가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유럽에서는 명백히 이거는 지금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이 아닌 남아공과 브라질에서도 이것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룰라는 8년 동안 집권했는데 뭐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IMF로부터. 그래서 굉장히 착하고 안전한 신자유주의 대통령이군요. 이랬던 거고요. 남아공에서 만델라에 이어서 지금 94년부터 지금까지 꽤 십수년 동안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는 아직은 백인 정당들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룰라 지금 현재 브라질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중의 지지는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70년대 이후로 사회민주정당들의 장기 집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뀝니다. 자, 9번째, 이런 악순환은 20세기 서구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역사 내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그러나 세계 어디에서도 사회주의에 도달했다는 뉴스를 못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를 집권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본주의 경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투쟁의 수위가 내려가지 않도록 아래로부터 저항을 건설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권력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만큼 강력한 세력을 계속해서 구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권력자들의 지긋지긋한 독재를 끝장낼 혁명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